그때는 조선 영조 때였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에 양덕현이라는 선비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디 한양에서 벼슬 하던 사람이었는데 임금께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을 오게 된 것이지요. 아버님, 오늘도 비가 오는데 글을 읽으시렵니까? 아들 금복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글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 선비의 도리니라. 양덕현은 귀양살이 중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글을 읽었고 낮에는 밭을 일구었으며 저녁이면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아버님, 왜 우리는 이리 가난하게 삽니까? 어느 날 금복이가 물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은 그런 금복이를 놀리곤 했기 때문이지요. 금보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른 마음과 올곧은 행실이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보다 먼저란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금복은 자랐습니다. 18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마을 곳간의 쌀을 훔쳐간 것이지요. 분명 그 귀양 온 놈의 집구석일 테지. 그려,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 분명 저 부자의 짓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양덕현의 집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금복이가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보았습니다. 이웃 마을 돌쇠 아저씨가 새벽에 곳간에서 나오시는 거려.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집을 뒤져보니 과연 거기서 잃어버린 쌀이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양덕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형님이 어려운 형편이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그분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양덕현 부자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도리를 아는 분이시구나. 그 아들도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고. 20살이 되자 금복은 어엿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고 남의 집 일도 거들어 주었지요. 그의 힘은 또래보다 월등했습니다. 금보가 내 힘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돕는 데 써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 역시 금복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농사를 포기할 즈음 금복은 혼자서 산 위의 샘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팠지요. 이렇게 하면 물이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그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겨울 양덕현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금보가 병석에 누운 양덕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하고 모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험해져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거라. 그렇게 금복은 20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장례를 도왔고 어린 금복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금복아, 이제 내가 어미를 모셔야 한다. 그래, 우리가 있으니 힘내거라. 그때부터 금복은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어머니를 봉양했고 틈틈이 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었지요. 비록 글 공부는 깊이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만은 한시도 잊지 않았답니다. 정선 땅에서 서호댁만큼 평판이 엇갈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시집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였지요. 저 여인 참 기구한 운명이야. 그래도 시부모 봉양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 이렇게 좋은 소리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군거림도 많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댁을 떠나지 않고 버틴다지. 그려,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으려는 속셈일 게야.
하지만 서호댁은 이런 말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시부모를 봉양했고 신맞이기에 논밭을 혼자서 일구었지요.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서호댁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서호댁의 남편 서호는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관이었습니다. 변방을 지키다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홀로 두고 가는 게 천추의 한이구려. 제가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개가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리 살려느냐? 좋은 곳이 있으면 다시 시집 가거라. 하지만 서호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어머님, 아버님이 제 부모이십니다. 시부모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내 아들 서호야, 내가 저승에서라도 이 며느리의 앞길을 보살펴다오. 시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다 세상을 떠났고 2년 뒤 시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서호댁은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 집에 홀로 살면서 논밭을 일구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저 집에 사는 걸 보면 역시나 재산이 목적이었나 봐. 정상과 부가 혼자 산다고?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런 말들이 듣기 싫어 서호댁은 더욱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논밭을 살피고 해가 진 뒤에야 들어와 저녁을 지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힘이 좋은 여인이라도 혼자서 신맞이기에 논밭을 일구기는 힘겨웠습니다. 머슴을 구하고 싶었지만 젊은 과부의 집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논밭을 다 망치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들려왔지요. 양덕현의 아들 금복이가 어미 약값을 구하러 품팔이를 다닌다는 소문이었죠. 서호댁은 망설였습니다. 금복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젊은 사내를 들이면 마을의 수군거림이 더 심해질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논밭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에라, 모르겠구나.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든 살아갈 길을 찾아야겠구나. 서호댁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금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금복을 찾아 나선 서호댁은 그를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금복은 홀로 된 노인의 지붕을 고쳐주고 있었지요. 금복아, 거기 있느냐? 서호댁이 조심스레 부르자 금복은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마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금복의 반듯한 말투에 서호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이다. 혹시 우리 집에 와서 머슴을 하지 않으련? 금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호댁의 집은 마을에서 제법 큰 농사를 짓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님, 제가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그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내 사정은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니? 내 혼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실 것입니다. 서호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 평판이 어떻든 상관없구나. 다만 논밭이 황폐해지는 건 더 이상 볼 수가 없네. 금복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위독해져 갔고 약값은 50냥이나 된다 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았지요. 마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쇳내를 한번 믿어보시지요.
절대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금복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호댁의 집 문간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는 곧 소문이 퍼졌지요. 아니, 서호댁이 젊은 머슴을 들였다지? 게다가 그 머슴이 금복이라면서? 아무리 금복이라지만 혼자 사는 과부집에 젊은 남정네가 들어선다니. 금복은 이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꼴을 주고 물을 길어왔지요. 서호댁은 그런 금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그가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금복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렸고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서호댁도 금복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여다 드리고 밤이면 따뜻한 보리차를 대접했지요. 마님, 내 아들을 이리 잘 대해주어 고맙구려. 금복의 어머니는 서호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얼른 건강부터 찾으시게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호댁의 논밭은 금복의 손길 아래 다시 생기를 찾아갔지요. 메마른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었고 모내기를 한 노는 푸르게 물이 올랐습니다. 마님, 올해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모두 금복이 네 덕분이구나.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마주치는 눈빛에 따스함이 깃들었고 식사 시간의 대화가 길어졌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각자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복은 자신의 신분을, 서호댁은 자신의 처지를 의식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호댁은 마당에 빨래를 널다가 무심코 금복의 방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서 금복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효자식이라 어머님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금보가. 이 애미는 너같이 효심 깊은 아들을 두어 하늘에 감사드린단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호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왔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저 머슴으로만 대해야 하다니. 여름이 깊어갈수록 금복이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기력은 날로 쇠해갔지요. 마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을 때였습니다. 금복의 어머니는 서호댁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자를 이리 잘 대해주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려. 금복 어멈, 그런 말씀 마시오. 마님, 염치 없지만서도 내 아들을 부탁하오. 이 아이는 마음이고다 세상 물정을 모르니. 서호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복 어멈, 걱정 마시게. 내 금복이는 꼭 잘 보살피겠네. 그리고 금보가,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힘없는 손을 뻗었습니다. 너는 이제 홀로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살거라. 이게 이 애미의 마지막 당분이라. 그날 밤 금복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호댁은 곧바로 빈소를 차리고 상례를 준비했지요. 여보게, 저 서호댁 봤나? 그래. 마을 어른들께 상여 메어달라고 청을 드리고 다니더구먼. 그래도 저렇게 의리 있는 여인이 있다니.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더니 밤이 되자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컴컴했지요. 그때 빈소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매서운 사내였는데 어디서 왔는지 행색은 허름했으나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었답니다. 젊은이, 몇 자리는 정하였는가? 아직 못 정했습니다. 하늘이 내 효심을 알고 나를 보냈으니
어서 따라오시게. 금복은 망설였지만 나그네의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호댁에게 알리고 나그네를 따라 나섰지요. 금보가 이 밤중에 어딜 간다는 게냐? 맷자리를 보고 오겠습니다. 서호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금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금복의 결심을 막지는 않았지요. 나그네는 금복을 데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둡고 비마저 내리는 험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답니다. 여기다. 바로 이 자리가 명당이니라. 나그네가 가리킨 곳은 남향으로 트인 산자락이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얼마 없구나. 자정이 지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하느니라. 금복은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다지려니 공이가 없었지요. 어서 집에 가서 공의를 가져오게. 자정 전에 돌아와야 하네. 금복은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호댁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금보가 잠시 안으로 들어오너라. 서호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금보가 내 어제 범상치 않은 꿈을 하나 꾸었단다. 서호댁의 떨리는 목소리에 금복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어떤 꿈을 꾸셨단 말인지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우리 집 마당을 돌더니 초가지붕 위로 올라가 서린 꿈이었단다. 그리고 그 용이 금복이 너와 똑같은 눈빛을 가졌더구나. 서호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떠나신 후 나는 줄곧 외로웠단다. 하지만 금복이 네가 온 뒤로 이 집에 다시 온기가 돌아왔구나. 금복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도 서호댁의 따뜻한 마음씨와 단아한 품성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님, 저는 그저 머슴이고 마님은 귀하신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이제 상관없구나. 내 마음은 이미 너를 향해 있단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금복은 서호댁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그리움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모든 열정을 쏟아내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금복은 나그네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인가. 허둥지둥 공이를 들고 산을 오르는 금복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정이 지난 지 오래였지요. 산중턱에 이르자 나그네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달빛만이 쓸쓸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분명 이 근처였을 텐데. 금복은 기억을 더듬어 맷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새 땅을 파고 다진 후 이튿날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호댁의 논에서 모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대도 논바닥이 갈라지며 농사를 망치게 만들었지요. 이상하구나. 가뭄도 아닌데 이렇게 땅이 메마른단 말인가.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듯 했는데 날이 갈수록 소리가 가까워졌지요. 금보가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말이다. 서호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와의 약속을 어긴 탓이 아닐까 싶구나. 금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날 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묘자리를 올바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어찌 그게 네 탓이겠느냐. 이건 모두 너를 붙잡은 내 잘못 때문이다. 서호댁이 금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명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게다.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꾸나. 하지만 그날부터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호댁이 갑자기 몸져눕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구나.
의원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금복은 밤마다 서호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떠돌이 중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들어오고 있구나. 누군가가 음택을 그르쳤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저 미친 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중의 말은 계속되었지요. 산 중턱에 배롱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명당인데 누군가 그 아래 안반이 있는 자리에 묘를 써서 원혼이 생겼다. 금복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미친 사람의 헛소리겠지. 서호댁도 금복을 위로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중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말 거라. 하지만 중의 말은 계속해서 금복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산의 울음소리, 서호댁의 원인 모를 병, 말라 죽어가는 논의 벼. 모든 것이 이상했지요. 허튼 소리라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중의 말이라며 지나치기에는 아무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금복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호댁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금복아,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구나.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마침내 금복은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산을 올라 중이 말한 자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지요. 달빛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과연 배롱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금복은 그 자리에서 땅의 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좋은 자리였습니다. 토질도 적당하고 물빠짐도 좋아 보였지요. 반면에 지금 어머니를 모신 자리는 무언가 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다음 날 금복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머님 묘를 이장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묘를 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고? 아무래도 묘를 잘못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지요. 처음에 마을 어른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금복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지요. 이장하는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묻었던 자리를 파보니 그 밑에는 단단한 안반이 있었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이는 형세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자리에 어머님을 모시다니.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금복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오만했구나. 나그네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자리를 잡은 게 화근이었어. 새로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신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호댁의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씻은 듯이 나았고 논의 모도 다시 파랗게 살아나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들리던 산의 울음소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금복아, 이제 어머님도 편안히 쉬실 수 있겠구나. 금복은 서호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란다. 서호댁은 금복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앞날만 생각하자꾸나. 그해 가을 서호댁의 논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지요. 아니, 한여름에 말라 죽을 것 같던 벼가 저리 잘 자랐단 말인가? 금복이가 어머님 묘자리를 바로잡은 덕분일 게야.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을 때였습니다. 서호댁이 금복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금복아, 좋은 소식이 있단다. 무슨 소식입니까? 내가 또 꿈을 꾸었구나. 금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호댁은 수줍은 듯 말을 이었지요. 꿈에서 푸른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치마 속으로 들어가더구나. 과연 서호댁의 말대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호댁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이듬해 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주시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소?
금복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이의 이름은 운설아 지었는데 하늘의 운수를 타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금복 부부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지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이 함께 겪은 시련과 극복의 시간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선 땅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돕는 법이여. 금복이와 서오댁이 그러했지.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영조 때 한양 성북골에 박대성이라는 피장이가 살았습니다. 박대성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가죽 다루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10살도 되기 전에 어른들의 신발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구나. 그러게 말일세. 어찌나 깔끔하게 바느질을 하는지 기똥차구먼. 어린 박대성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2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솜씨를 넘어섰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성성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몸집이 작았던 박대성은 늘 남들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김씨라는 아내가 생겼습니다. 김씨는 고운 얼굴에 현숙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는데 혼인 전에는 마을의 총각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요. 어찌하여 나와의 혼인을 결심했소? 혼인 첫날 밤 박대성이 김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손재주 좋은 남편을 만나면 평생 신발 걱정은 없겠다 싶었지요. 그 말에 박대성은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과연 자신 같은 남자가 저리 고운 아내를 평생 곁에 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박대성의 솜씨는 날로 늘어 이제는 한양장안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박대성의 신발은 신으면 발이 절로 가벼워진다지. 그뿐이요. 그가 만든 가죽 주머니는 10년을 써도 터지질 않는다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홍대방이라는 사내가 이사를 왔습니다. 홍대방은 키가 9척이나 되어 보이는 훤칠한 사내였는데 말솜씨는 또 얼마나 능청스러웠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했답니다. 내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좋은 마을은 처음 보았소. 특히 이곳 아낙네들의 얼굴은 한양 기생들보다도 고와 보이는구려. 홍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을의 아낙네들은 얼굴을 붉혔고 남정네들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하지만 그의 말솜씨가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자네는 어디서 그리 능란한 말솜씨를 배웠는가? 허허, 이건 타고난 것이지요. 마치 제 아랫도리처럼 말입니다. 홍대방은 늘 자신의 아랫도리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묘하게도 아낙네들의 눈빛은 달라졌답니다. 어느 날 홍대방이 박대성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피장 형님, 한가하시오? 무슨 일로 왔는가? 실은 제가 곤란한 일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박대성은 일손을 멈추고 홍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손님이 찾아온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말해보게나. 무슨 일인가? 홍대방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답니다. 실은 제 아랫도리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형님께서 특별히 가죽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뭐라? 그것을 담을 주머니를 만들어 달란 말인가? 박대성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주문을 다 받아보았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지요. 자네 그것이 얼마나 크다고 주머니까지 필요하단 말인가? 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홍대방은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림을 본 박대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길이가 7치에 둘레가 4치 반이라니. 허허, 자네 참으로 대단하구려. 박대성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도 홍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며칠이면 될까요? 2, 3일이면 충분하겠네. 그쯤에서 가게로 들려보게나. 이 대화를 장지문 너머에서 듣고 있던 아내 김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0해 동안 남편과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났지요.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클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김씨는 그날 밤 홍대방의 말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평소 남편의 일에는 관심도 없던 그녀였건만 다음 날부터는 장롱을 열어 홍대방의 그림을 몰래 꺼내보곤 했지요. 한편 박대성은 주문받은 주머니를 만들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답니다.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 그림 속 크기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에이, 허풍쟁이 놈. 사람 몸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박대성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장인의 자존심을 걸고 정성껏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것입니다. 여보, 요즘 왜 그리 한숨만 쉬어? 아니에요. 그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답니다. 김 씨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홍대방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키 큰 사내가 매일 밤 꿈에도 나타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성이 장에 간 사이 홍대방이 찾아왔습니다. 경수님, 혹시 제 주머니는 다 되었습니까?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홍대방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은근한 색깔이 묻어 있었지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네요. 며칠 더 걸릴 것 같으니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잠시 기다렸다 가도 되겠습니까? 홍대방은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말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경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어찌 이리 고운 얼굴로 피장이와 살고 계시는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홍대방은 더욱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경수님, 저를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홍대방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곧 김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지요. 홍대방의 실제 크기는 그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보다도 작았지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경수님, 이게 다 형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제가 꾀를 낸 것입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미어졌지요. 한편 박대성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밤에는 한숨만 쉬는 것이 영 수상했지요. 여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몸이 계속 좋질 않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박대성은 장롱 속에서 홍대방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들려오는 소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이 허풍쟁이 놈!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박대성은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홍대방을 찾아가지 않았지요. 그 대신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답니다. 허허, 홍대방이가 또 허풍을 떨더군. 이번엔 임금님 도장을 만드는 관청에서 자기를 모셔갔다는구먼.
그놈의 입만 살아가지고 어제는 또 자기 아랫돌이 자랑을 하더니만 우리 고을 아낙네 중에 자기 손을 안 탄 아낙네가 없다나 뭐래나. 주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박대성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고 홍대방을 죽이려 든다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이 망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어느 날 아침 박대성은 홍대방을 찾아갔습니다. 홍대방, 자네 주머니를 가지러 오게. 아, 형님. 드디어 다 되었습니까? 홍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요. 나를 따라오게. 산에서 이야기를 좀 하세. 박대성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홍대방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지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 아무도 없는 곳에 이르자 박대성이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이제 말해보게. 내 마누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형님. 그게 어찌 된 일이냐면. 아직도 변명을 하려는가? 박대성은 홍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다만 뭐냐?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요. 홍대방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박대성은 한참을 홍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놈! 내가 너를 여기서 때려 죽이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내 가정은 어찌 되겠느냐? 마을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또 내 마누라는 어찌 살아가겠느냐? 홍대방은 박대성의 말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네, 형님. 당장 떠나겠습니다요. 이 일도 평생 입 밖에 내지 마라. 내 귀에 이 일이 들린다면 평생 내 놈을 쫓아 기필코 멱을 딸 것이다. 네, 형님.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요. 그날로 홍대방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답니다. 박대성은 곧장 마을 원님을 찾아가 홍대방에 대한 금종령을 내려달라 청했고 원님은 그의 청을 받아들였지요. 그자가 마을의 평화를 해치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소.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대성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소이다. 김 씨는 남편의 부름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누라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대성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소. 그 긴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서방님, 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걸 이제야 깨달았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늘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것도. 박대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지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소?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것으로 하고. 김 씨는 남편의 말에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지요. 제가 어찌 이런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오. 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앞으로는 절대로 서방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박대성은 여전히 정직하게 가주기를 했고 김 씨는 더욱 현숙한 아내가 되려 노력했지요. 당신,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는군요. 그래. 일도 일찍 끝났고 당신이 보고 싶어 서둘러 왔다네. 둘은 점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홍대방 이야기를 할 때면 둘의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것조차 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홍대방이란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통 소식이 없구려. 호호, 그 허풍쟁이 말이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세월이 흘러 박대성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가게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피장간이 되었고 궁궐에서도 그의 물건을 찾을 정도였지요. 박대성의 가죽 물건이라면 거저라도 사겠네. 그러게 말일세. 값은 비싸도 10년을 써도 멀쩡하니 오히려 싼 게 아닌가? 김 씨도 남편을 더욱 잘 보필했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챙기고 가게 일도 거들었지요. 여보, 이제는 일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드시는데. 허허. 당신 걱정이 지나치오. 나는 아직도 이 일이 즐겁기 그지없구려. 부부는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허망한 꿈에 빠져 길을 잃었을 거예요. 나 또한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요. 이처럼 사람이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용서와 반성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